변화하는 시대, 우리가 요즘 변화하는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속에서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데 대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불확실성의 시대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를 만큼 뭐가 하여튼 크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변화를 좀 체감하세요? 그냥 뭐 사는 거죠? 그냥 사는 데는 특별한 뭐가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2010년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가 100세, 맨 아래가 0세 이렇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모양이 빠져 있는데 저게 5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를 2010년도에 통계청에서 만들어놓은 그래프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2017년 이렇게 이제 변화했고요. 점점 밑은 좁아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제 모양이 커지게 되죠. (2040년) 지나가고 있고요. (2050년) 그리고 이제 2060년이 되면 저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만든 게 200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년 지났는데 이미 저 예측이 잘못됐다. 아이들이 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더 안 돌아가시더라. 그때 예측 8년 전에 할 때보다 훨씬 안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한번 우리 손들기 한번 해보세요. 대충 한 60 전에 정리될 것 같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70 전에 보통 정리될 것 같다. 한 70에서 80 정도. 예, 한 3분의 1 정도. 80에서 90 정도. 예, 이제 80대를 한번 살아보시는 분이니까 90에서부터 100세까지 살 것 같다. 100세 넘어까지 살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 드신 분들은 네가 한번 끝까지 해봐 내가 드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요, 현재 평균 수명이 혹시 몇 세인지 아세요? 80세를 넘어버렸죠. 남성하고 여성이 다른데 남성도 80세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게 평균 수명이 변화해온 곡선이에요. 1970년대에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못 살았다, 남자들이. 그래서 58.6세가 평균 수명이었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저게 쭉 계속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냐면 10년에 5년씩 늘어요. 10년에 5년씩. 그러면 우리 그냥 알기 쉽게 지금 남성들이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치고 자기 만 나이를 빼면 남아있는 날짜가 나오죠. 내가 올해 예를 들어서 50이다 이러신 분들 같으면 몇 년 남은 거예요? 80까지? 30년 남았죠? 저 표대로라면 30년 쭉 살고 이제 갈 때 됐지 이렇게 얘기하면 80에 갈 때 됐지 이렇게 얘기하면 보너스 15년을 주는 거예요. 보너스 15년을 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또 15년을 살고 갈 때 됐지 이러면 7.5년을 또 줘. 7.5년 살고 또 죽으려고 하면 3.75년을 더 주고 3년 이게 쭉 가거든요. 시그마 공식이라고 합니다. 2배 더 사는 거예요. 남은 기간 곱하기 1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성은 80.7세, 여성은 87.5세예요. 현재가. 저기서 자기의 만 나이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37.5세다 하는 여성분이 계시면은 몇 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죠? 근데 미안하게도 100년 남으셨다는 얘기예요. 지긋지긋하게 사실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그래서 이제 세상이 변화하는 것 중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건 나중 얘기고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온 게 뭐냐 하면 바로 나이 들어도 안 죽는 거. 지금 주변에 보시면 팔순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한 60대, 70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경로당도 8순 이상 분들만 가시는 경로당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못 놀겠대요. 70 먹은 애들하고 못 놀겠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측면에서 변화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즘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는 건 고사하고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40대 처녀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남자 쪽은.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변화하는데요. 그런 데다가 갈등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어르신들하고 싸움이 많아지고 어르신들이 노인분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라고 살펴봤더니 저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거 한 번 있을 때마다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한 60% 되던 농업인구가 지금 5%도 안 되잖아요. 40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전부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다 갔죠.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했고 그런 것처럼 한 번 바뀔 때마다 왕창왕창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기 전에 그때는 이동을 했거든요. 기온 따라가지고 위로 아래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따라 나설 수가 없어. 그럼 업고 갈까요? 버리고 갔을까요? 네, 그때 버리고 갔어요.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른한테 공부하자, 공경해야 된다, 예의 갖추라 이런 것들은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산업화되면서 또 변했고 이렇게 지금 뭔가 변화하고 있는데 요즘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자, 저게 서양의 예입니다. 저기 보시면 산업혁명부터 정보혁명까지 몇 년 걸렸죠? 180년 걸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할아버지도 공장 다니고 아버지도 공장 다니고 나도 공장 다니고 내 아들도 공장 다니고 내 손주도 공장 다니니까 저녁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근데 우리는 저거를 어떻게 지나왔냐면 20년 만에 정보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업화 시대고 나는 산업하고 우리 애는 정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개벽한 사고의 다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갈등이 예전 같지 않게 갈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애들하고 말 통하세요? 안 통하세요? 여러분들은 저 4개의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의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스스로? 한번 우리 손들게 해볼게요. 나는 농업화 시대의 사람인 것 같아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번도 안 계십니까? 나는 산업화 시대의 사람인 것 같아 하시는 분. 약 3분의 1 정도. 나는 정보화 시대의 사람이다 하시는 분. 3분의 1. 나는 산소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이다. 한 3분의 1 정도는 네가 한번 해봐라 끝까지. 내가 끝까지 생각해보자. 그런데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자 세대하고 영상 세대는 아시죠? 각자 결정해보세요. 나는 문자 세대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자, 나는 영상 세대인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한 절반 정도. 지금도 안 되시는 분 계속 안 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그 학자들이 기준을 내놨습니다. 어릴 때 내가 언제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그때 우리 집에 컬러 텔레비전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전부 문자 세대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영상 세대냐면 원래 컬러 텔레비전 아닌가? 왜 이런 게 있었어? 이러는 사람이 영상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이제 3가지 질문을 드려볼 건데 첫 번째는 명절 때 본가나 처가에 이렇게 가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럼 아이들하고 딱 가자마자 우선 먼저 집 내려놓고 절부터 하고 그리고 뭐 일을 하든지 놀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 무슨 절을 해 그냥 얼굴 보면 됐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절을 하는 게 맞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내리시고요. 우리 애가 지금 중학생쯤 되는데 길거리에서 친구랑 막 떠들고 막 지나가. 그러느라 잘 아는 동네 어른이 있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럼 집에 왔을 때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다. 아니면 요즘 애들이 그렇지 뭐 이러고 모르는 척 하는 게 맞다. 말하는 게 맞다 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되시네요. 내리시면. 요번에 좀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질문. 우리 어머님이 지금 80이죠. 그래서 뭔가 얘기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남편한테 뭐라 해. 그럴 때 엄마는 왜 또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기분 좋을 때 가가지고 엄마 김서방이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는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다 하시는 사람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지금까지 23번 들었는데 그 중에 2번 이상 드신 분들은 농업화 시대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업화 시대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면 농업화 세대가 아니고 그때의 가치 기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럼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할 때 보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같으면 당연히 정보화 세대의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근데 자꾸 엄마들이 친구 같은 엄마를 해요. 본인 주장이지. 자 보세요.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왔어. 와가지고 나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내가 남자친구가 뭐 어떻고 뭐 저쩌고 고민을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이고야 그런 점이 있었구나. 아, 내가 몰랐다. 엄마가 잘 몰랐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말이야. 아발라발라발라 언제까지 애가 네 알았어 할 때까지 이렇게 돼요. 대부분 다 그러시죠. 그 친구 이야기를 99대로 다 듣고 그 친구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들기보다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런데 말이야 이게 부모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 상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들도 어렵게 찾아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얘기해요. 언제까지? 네 알겠습니다 할 때까지. 그러면 애들은 이제 엄마한테 아 알았어 해놓고 용돈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엄마는 외계인이라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외계인이 자꾸 나보고 친구를 해. 그러니까 말을 얘들도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 합의를 보는 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참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의 나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가 변했어? 크게 변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시각각으로 뭔가가 변하고 7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은행 업무 전문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은행 업무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도 잘 큰가 손가락이 안 보여. 딸! 이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이걸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냥 조용히 가요 아니면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죠? 엄마는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엄마는 이것도 못해, 아빠는 이것도 못해, 혹은 선생님 이것도 몰라요 라는 말씀 해보신 적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근데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걔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보다 더 훌륭하다? 엄마가 애들보다 더 많이 한다? 우리는 왜 그런 감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더가 꼭 멤버들보다 자기 부하직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불안하고 그때부터 일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하면 안 돼가 돼버리죠. 요즘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테두리까지 다 해요.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놈의 인터넷에는 마약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총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폭탄 만드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대신 그 안에 세금 연주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바이올린 치는 것도 가르쳐주고 과학 문제도 풀어줘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영어로 떠드는 걸 애들이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가르치는 것만 배워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세상. 엄마가 학교 성적 좋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에 애들이 우리 엄마 이상해 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세대 간의 전쟁, 꿈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족 세대의 분열. 자, 여러분 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나요? 애들한테 꿈이 있냐고 물어봐요. 없으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3학년, 4학년 애들한테 교수가 너 커서 뭐가 될래? 다 컸는데 그래도 뭐가 될래? 좋을 거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생각 중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매번 그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 큰일 났다고. 교수들끼리 밥 먹는데 저한테 어떤 친구가 그래. 요즘 애들 큰일이다 그러더니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꿈 없어도 된다. 아니 왜 꿈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냐고.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응? 내가 나이 60다 됐는데 무슨 꿈이 있어. 너 언제까지 살 것 같아? 100살 넘어 산다. 근데 너 언제 정년이야? 7, 8년 남았지. 그러면 지금부터 7, 8년 후부터 그 뒤에 남는 35년 동안 뭐하고 살래? 뭐 하면 행복해질래? 옛날에는 자식들이 효도하면 행복했는데 부양 다 해주고 슬슬 유람이나 다니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나를 부양해주는 걸 기대 못하시죠? 이제 노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난 앞으로 뭐 하면서 살 건가 라고 하는 꿈은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꿈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뭐 하겠대요? 직업을 다 얘기하죠. 근데 그놈의 직업이 5년 뒤 10년 뒤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행복에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기특하고 그거 얘기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서 항상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 없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직업이 제일 빨리 없어진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답이 나와요. 뭐냐면 컴퓨터가 대체할 만한 일, 로봇이 대체할 만한 일이 빨리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직업이 제일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뭐냐면 소방관. 왜냐하면 불이란 빌딩 안에 막 물을 쏴대고 그런 그 안에 수증기하고 유독가스하고 잔뜩 있는데 거기 산소통 메고 방하고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사람 살리러. 그걸 들어가라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반인권적입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갔다가 구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 죽기도 하잖아요. 그걸 로봇이 인공지능이 대체가 되면 그 직업부터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소방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변학시키고 옷 입혀보고 하면 애들이 갔다 와서 소방관 되겠다고 해요. 한 5살짜리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나중에 일하면 돈 많이 벌어갖고 집 사줄게 이러면 엄마가 막 펑펑 운다니까. 행복해 이러면서. 그게 제대로 된 세상이냐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그런 것이냐. 이제 세상이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말 잘 듣는 어른아이가 되고, 어린아이 아니고 어른처럼 구는, 그러면서 암기력이 좋아요. 이러면 성적이 잘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대학 가요. 그러면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정년까지 보상받고 중산층으로 살다가 정년되고 난 다음에 실험실에 앓다가 돌아가시거나 정년 전에 돌아가시면, 아니면 실험실 많은 동안에 효도받으면서 살면 되는 게 인생 공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정년이라는 거를 정년 때까지 한 직장을 계속 다닐까요? 언제부터 그게 안 되게 됐죠? IMF 때부터 안 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소위 얘기하는 기업 정년이라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정년이 몇 살이에요? 이번에 상무된 애들이 46살들부터 상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50대 부장들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압력받는 거죠. 언제부터 압력받냐면 40이 딱 되는 순간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중소기업 가는 친구도 있고 다큐 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정년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 대학 좋은 데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갖는다고 해서 그걸로 인생 끝이 아닌 거죠. 결국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내는 건데, 국제학교 아이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상주국 아이들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뭐 물어봐라 이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럼 결정. 화장실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서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물어봅니다. 지가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근데 우리는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결정해달라는 거야. 어른들이 빨리 쇼부를 봐달라는 것이. 그러면 그냥 편하게 그걸 하겠다는 거야. 우리 어머님들은 그 결정을 본인이 내려놓고 아이는 그걸 따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가면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립심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요거를 길러줘야 되는데 너무 아이들 유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바뀐 것 같다고 하지만 못 듣던 단어들이 10년 전에는 없던 단어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독신종, 1인가, 평균 수명은 85세,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재산 분쟁까지, 노인 분노, 노인 빈곤,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4배랍니다. 평균 4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4배. 그런데 수명은 제일 빨리 늘어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 되시면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장학금에 애 걱정만 합니다. 그렇게 가가지고는 이제 서로 불행해지는 세상에 맞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교육,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미래사회에 대한 이런 공부를 지금 계속 해왔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오늘 교육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이분께서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유머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년을 하시고 새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전공과 달랐던 새로운 전공의 대학에 입학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막 열심히 다니는데 학생들이 응원을 하겠다고 꽃다발을 들고 캠퍼스에 갔더니 저쪽에서 키가 작으신 분이 대머리 이렇게 가지고 백팩을 하나 메고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신나가지고 내려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연세 드셔서도 공부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휴강일에 휴강일에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분이십니다. 경남교육청에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장 박정훈 교육감님. 오면서 내가 그 가을 들판을 쭉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이게 가을이냐 겨울이냐 생각을 그 경계선에 지금 우리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을이 나무 위에 반이고 나무 밑에 반이다. 나무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거 다 떨어지면 겨울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보름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면서 보니까 이제는 겨울이 왔구나, 겨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로 치면 겨울은 이제 올 1년을 마무리를 짓는, 물론 농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계절이 왔는데 우리 이제 수능 마쳤고 이제 12월 한 달은 여러 가지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제 한 달로 저희들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랑방을 쭉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동에 와서 교육감하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과제의 초점이 잘 만들어져서 이야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 반, 걱정 반 그렇게 하면서 봤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어떤 우리의 미래교육 이것을 화두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까 하는 보조자의 역할로 잘 할 수 있을지 제한테 대해서도 기대 반, 걱정 반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육과 우리 지금 사고방식을 현재 우리가 OECD에 들어가 있고 선진국반에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산업화 시대에 껴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메인 코드가 뭐냐면 분업이거든요. 분업을 통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했던 것, 이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남아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분업이 아니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분업과 협업 들어보셨죠? 뭐가 다르죠? 사람들 모여서 일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분업, 협업 그 차이가 뭐냐면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하나에 나머지는 전부 손발, 협업은 머리들이 모여서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로 지금 앞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죠. 왼쪽에 있는 이거는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시고 선생님입니다. 그 테두리 바깥으로 아이들을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협업의 코드거든요.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하고 중첩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너의 영역, 독자적인 영역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커지는 거죠. 이게 조직에 있어서도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돼야만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아이디어도 모으고 뭔가 좀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산업화 때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조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 아직까지도 분업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이런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경쟁과 독점에서 협력과 공유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조금 설명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당위성이라는 것하고 현실이라는 것하고의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교육방송 EBS에 토론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토론회가 수능 바로 다음날 토론회를 하면서 수능 이대로 좋은가 이런 주제의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수능을 중에서 영어를 절대평가화하고 나머지 영역을 내년에 2개를 더 절대평가화할 것인가 아니면 7개를 다 절대평가화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청중들하고 토론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능이 절대평가화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그게 절대평가가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고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좀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는 교육부나 국가나 또는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거기에서 논란이 된 핵심적인 논란은 그게 아니고 변별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없어진다. 어떻게 아이를 쫙 세우는 아이를 여기까지는 S대학교, 여기까지는 무슨 대학교, 여기까지는 무슨 대학교 이거를 할 수 있는 변별력이 떨어져 버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생방송 토론이니까 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토론을 마치고 난 뒤에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이 이렇게 줄시해가지고 잘라내는 게 학교 교육의 목표입니까? 학교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를 그것을 그 역량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게 학교 교육의 목표지. 학교 교육이 순전히 그냥 줄 세워가지고 잘라내는 이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왜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에서 그것을 외면해 버립니까? 아마 교육부 장관께서 내년이죠. 내년에 어떤 그 대학 입시 제도나 우리의 학제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단히 심각한 우리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심각한 뭔가를 던질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 뭐 절대평가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로 저는 들리고요. 그리고 내신도 이제 절대평가로 가고 고교 학점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학 입시라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에서의 변별력이라는 것은 그냥 아예 무시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 또는 그 교육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우리는 읽어내고 좀 늦었지만 따라가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저 이야기에서 이제 경쟁하고 또 어떤 생산 요소가 되는 중요한 것을 내가 딱 지면 절대로 남들한테 그냥 공개하지 않고 내만 딱 지고 있어가지고 이것만 지고 있어야 끝까지 1등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것에서 그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데 대해서 교육부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줄 세워가지고 자르는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저항과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는 미래 세대의 협력과 공유를 통한 어떤 미래상 미래 우리 학생상 이것하고 대단히 심각한 전투를 당분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제 독점과 경쟁이라는 요소로서 그 역할은 다된다
이제는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리 여전히 저항이 강하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대로 저 시대가 끝나고 저 시대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산업화 시대에는 저쪽 보드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시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시대. 그 이유는 그런 문제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과가 전부 하나씩입니다. 이걸 옆에 있는 분하고 바꿔보면 내 손 위에 사과가 몇 개가 될 거예요. 다시 하나겠죠. 마음에 드는 분한테 하고도 바꿔요. 그래도 내 손 위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가위바위보 합니다. 이긴 사람이 갖기. 그러면 내 손 위에는 없을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냥 줘버리기로 하면 내 손 위에는 없거나 하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앞에 있는 사과 그거 네 거니까 남 주지 말고 절대로 남 주지 말고 너 혼자 먹어. 이러면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줄 때 기분 좋았는데 내가 못 먹게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엄마가 귀에다 대고 그러는데 바보 같은 거 뺏어 먹어. 뭐 왜 가위바위보 왜 졌어? 이러면 아슬아슬하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부 하나씩 있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맞바꾸면 내 아이디어가 몇 개가 되죠? 몇 개가 되죠. 5명하고 맞바꾸면 6개가 되고 그것의 파워는 30이 됩니다. 앞으로 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런 융합들이 일어나면서 이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이루는 것. 그래서 창의성을 가려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우리에게 지금 강요되어 왔던 것들은 바로 경쟁과 독점.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봉님 떡볶이집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양념비법을 안 가르칩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건 이제 끝났다. 그 시대가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학교가 아직 그걸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스럽다. 이 부분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잘 다루는 아이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신 것도 있고 못 들어본 것도 있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 여기 또 영어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영어 공부 잘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돼요.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파파고라고. 모르시는구나. 파파고. 모바일 앱에 파파고라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요금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발음이 영어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문장도 번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되는 시대로 갑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말도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어가 중요했다면 지금 뭔가 새로운 게 중요한데 저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것들을 선생님들이 지금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엄마들이 배우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면 3D 프린트 가르쳐 놓으면 4D 프린트가 나오는 세상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윤관님 이 문제 어떡하죠? 이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져가지고 많이 알아서 설명 잘 듣고 필기 잘하고 많이 외워가지고 이렇게 한 점 더 받는 것을 소중한 우리 학생이 갖춰야 될 학생상으로 생각을 했다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낼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꺼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그대로 나와버리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이 3만 1000명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3만 1000명인데 이 3만 1000명이 교육감 말 잘 안 듣거든요. 물론 교육감이 뭐 제대로 된 정책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교육감하는 정책이 옳다라고 손뼉 치면서 따라오는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한 20%쯤 되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니까 갈 수밖에 없지 생각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30%쯤 되면 한 50%쯤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지켜보고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방관하고 있다가 할까요? 뭐 이런 그런 속에서 선생님들을 일일이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연찬하도록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추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저기에 있는 저 두 가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육 중에서 미래혁신교육 TF를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방자치 이야기하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걸 교육에다가 옮겨서 봐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국가가 배운 것을 교육감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내년에 헌법이 바뀐다면 헌법에 이런 종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교육은 교육감이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하면서 교육법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교육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서 교육감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교육은 교육감이 한다라고 법에 적혀버리면 이게 말 그대로 교육자치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하는 TF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동기부여를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고 협업 능력도 기르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동기부여, 모티베이터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가 퍼실리테이터라고, 저게 저는 토론 촉진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시래비,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클 때 촌의 아들 우리 싸움도 붙이기도 하고 막 하면서, 왜 니 저한테 이기나, 걔가 이긴다, 저한테 니 저한테 이긴다 그런데 니 나도 이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데리고 가서 싸움 붙이고 뒷동산에서요. 이런 것처럼 하는, 뭔가 아이들이 동기 유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속에서 방향이 잘못되면 좀 틀어줄 줄도 알고, 어떤 아이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아이는 좀 그렇지 못한 아이를 좀 이렇게 부추겨서 같이 참여시키게 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판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대안으로, 지금 이후의 대안으로,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성적 좋은 학생이 학생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이, 그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춘 아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희들은 전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 혁신 TF에서는 저런 쪽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 초에 통계를 낸 거에 따르면 2025년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7년 남짓 남았는데 우리나라 일자리 7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편의점이 무인 편의점으로 바뀌는 게 완료되는 게 2025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맥도날드에서도 종업원들 다 내쫓고 이제 전부 기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기계들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문제는 단가가 맞냐 안 맞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자리의 70%가 7년 뒤에 사라질 거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고용정보통계원이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작년 1월 달에 내놓은 이야기인데, 지금 초등학생들의 65%가 현재는 없는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지도 우선 바뀌어야 되고요. 진로지도 바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갖추어져야 될 역량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좀 더 포커싱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없어질 직업, 단순노동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저거 생기면 일자리가 몇 프로 없어진다고요?
10 내지 15% 정도 없어진다고 하죠.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요? 운전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뭐 트럭기사, 대리기사, 흑기사, 백기사, 기사 다 없어지고. 기사 없어지는 걸로 끝이 아니고요.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저거를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있잖아요. 거기 엔진룸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가방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엔진룸을 열면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어디 있냐? 바닥에 깔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연기관이 없어진다는 건데, 내연기관이 없어지게 되면 석유와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주유소,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지금 정비소들, 그 다음에 자동차공학과가 있는데 전기공학과가 어떤 관계가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동차 보험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요?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 회사나 혹은 프로그램 회사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B2B, 즉 보험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 개인이 보험을 낼 필요가 없는 세상, 그럼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하는 직업만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뿐만 아니고 의사하고 변호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기술적으로는 올 초죠. 서울대에서 AI하고 의사하고 다이다이 붙었잖아요. 암판정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이겼습니까? AI가 이겼습니다. 수술도 기술적으로 의사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의사보다는 인공지능과 로봇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전기도 훨씬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돈 문제가 지금 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가 얼마 전에 쓸개를 뺐는데 감성 때문에 쓸개 빼는 수술을 해서 쓸개 빠지면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한테 뭐 막 설명을 해주고 사진 보여주고 이러면서 여기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곰고 막 설명하니까 그러냐 수술 해야 되겠다 괜찮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갔더니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스피커에서 누워봐. 너 검사 2번 했는데 너 지금 보니까 쓸개 빼야 될 것 같아. 자신도 수술 들어갔는데 좀 가봐. 이러면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럼 우리가 어떨까라는 거예요. 저는 필요 없고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진다보다는 의사의 기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부분은 AI나 로봇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누가 안심을 시키고 사람과 어떻게 상담하고 이런 문제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의사에게 중요한 능력을 이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공감 능력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변화한다 그러면 기억의 학습으로는 이제 더 이상 되는 게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기억 몇 개나 하세요? 예전에 전화번호 많이 배웠잖아요. 언제부터 이거 못 외우게 됐죠? 노래방 가시면 가사 안 보고 노래 부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겨곡 부르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가사 한 번 못 부르잖아요. 이게 기계 때문에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AI 시대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뭘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육평가를 할 때는 보면 전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능력을 더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 좋은 대학 가더라도 그 이후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나노, 바이오, 인포, 인공지능 저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저거 하면 돈 벌어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제가 들었던 게 저기서 항공우주산업, 환경산업, 대체에너지산업이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AI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바뀐 거예요. 5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저건 공학부들이 저쪽 분야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정도쯤의 차이인 거고 실제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얘가 버셔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복잡한 얘기는 빼고 딱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4차 산업을 하려고 그 난리를 칠까? 공장 자동화도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데 공장 자동화보다 더 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뭘까? 이럴 때는요.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을 3D 스캐너에다 딱 집어넣고 사진을 한번 딱 찍으면요. 그러면 세상에 딱 한 켤레밖에 없는 운동화를 기계가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계가 신발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내 발에 딱 맞는 운동화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기념일날 초콜릿을 하나를 딱 선물하고 싶은데 이게 벨기에 아주 유명한 회사 초콜릿을 사람 이름 써가지고 선물하고 싶다. 이게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앱으로 색깔들을 다 지정을 해가지고 내 신발을 주문을 하면 그게 24시간 이내에 배달되어지는 세상. 즉 4차 산업혁명은 공장에서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정신이 각각의 욕구를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안 입고 살 수 있을까요? 집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다만 지금까지 아파트 중심으로 살았던 게 이제는 자꾸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좀 설계하고 내가 방도 이렇게 좀 만들고 계단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이것들로 이제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계사가 할 일이 없어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는데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런 것 전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는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욕구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런 산업들이 잘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의식주, 락통학위 이렇게 해놨는데 의식주는 다 아시죠? 요즘 먹고 살기 팍팍해서 전부 컵밥을 먹니 어쩌니 하는데 TV만 틀면 전부 먹방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더 집착을 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살게 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음식과 관련된 산업 잘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식도 마찬가지고 의도 마찬가지고 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편은 뭐냐 하면 요즘 안마의자 많이 팔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더니 머리 감겨주고 손톱 깎아주고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리고 밑에 있는 락, 저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거, 자기가 노는 거, 캠핑 가는 거 다 포함되죠. 그런 사람 앞으로 커질 것이고 우리 통신하고 하는 거. 이제는 핸드폰 수준이 아니라 홀로그램 가지고 이제 같이 대상을 보면서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배우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제 취업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 거 위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간병 전문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 같은 건 없던 거잖아요. 아까 인구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50대 이상이 이제 곧 밑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많아져요. 다 아프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될 건데 그것도 바빠서 간병을 못하니까 간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좀 물 좋고 산 좋은데 요즘은 다 도시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외롭다는 거예요. 귀향 온 거 같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라고 하는 직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심리 상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정신병원 의사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직업이 늘어납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직업이 대세를 이루고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둘 중에 한 명 정도가 사람을 케어하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 아이를 돌보든 어른을 돌보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거의 종사하게 될 텐데 이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남을 이해하는 거, 공감 능력을 갖는 건데 앉아가지고 맨날 하던 아이들은 그걸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과 창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감님께 제가 이 그래프를, 이 도표를 제가 받아보고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 싶어서 오늘 교육감님 뵈면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제 느낌상 아마 저 전체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 상호작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티베이터와 퍼실리테이터를 저기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학교에서 역할이라는 것이 수업하고 지도하고 이건 지식 중심의 것에서 기억하는 학습,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학교가 동기부여와 어떤 그 조정자로서의 토론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기억하는 학습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학습으로
가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서울서 내려오는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제 제가요 청와대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비서들 일하는 곳에를 이제 갔는데 그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보는 청와대 큰 사진 앞에 잔디밭이고 한 그쪽은 아니었고요. 뒤로 어디 들어갔는데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밖에는 그 실내 조명이 LED 뭐 이런 게 아니라 밝은데 여기는 어두웠어요. 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이게 어두운지 밝은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그분들 책상하고 뭐 이거 보니까 제가 그래도 교육감인데 어느 비서관실에 갔는데 저를 앉힌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자칫 잘못 앉으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다리가 좀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거 좀 세고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데 신경 쓸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 늦게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가방 안에 읽어야지 생각하고 나왔던 책이 한 권 있어서 꺼냈는데 내용은 제가 뭐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책이요 서울의 어느 여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인데 자기 아이가 둘인데 자기 아이 큰 아이가 남자애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시점에서 너무 잘하던 잘 나가던 그 남자 아들이 큰 아들이 엄마 나 학교 계속 다녀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단식 투쟁을 거쳐서 학교를 자퇴를 해버리고 한 달 뒤에 중학교 다니던 딸이 저렇게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보통이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이유가 뭐 있겠어 그러면서 또 저항을 해가지고는 자퇴를 해버리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들, 딸 둘이가 학교를 자퇴해버리고 그 사이에 자기가 느꼈던 그 어떤 고통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접근해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코칭 학습 이것을 따로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책에서 앞부분에서 또 머릿말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이 우리가 너무 우리 아이들을 그냥 똑같은 규격의 상품으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라는 데 대한 반성을 저는 그 책을 보면서도 또 했습니다. 이미 그런 반성은 우리는 아마 교직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반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제각각 다른데 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한 교실이든 한 학교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 규격을 강요하고 그 규격을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저희들은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교육은 다양성과 함께 개별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력, 비판 능력, 소통 능력, 융합 능력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융합 교육의 한 형태가 되는데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요. 수능 문제를 이번에 그 쳤던 아이들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때 국어 시험에 꼭 지문이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적어도 과학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는 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데 이런 것이 뭐 융합적인 그런 성격이라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교육 부분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참 재미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밖에 나오면 아이들이 진짜 꼭 빠져서 재미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라고 하면 말씀드릴 것 중에 그건 이따가 제가 여쭤보면 그때 말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저도 좀 마음이 급하고 빨리 할까요? 예,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될 것 같고 교육은 저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그래도 불안한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지금 대학가 좀 서열화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경남은 도대체 대학 아이들 보내는 문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또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대학 가는 건 잘 하고 있나요? 저 정말 억울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좀 소매를 그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꾸 서울 가는 이야기만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또 서울에 가서 킨텍스에서 미래교육 박람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경남에서 12개의 학교와 기관이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내가 그 선생님 세 분을 저한테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안희고등학교, 함양에 있는 안희고등학교가 수학 선생님 세 분이서 자기 학교 수학 수업을 새롭게 구성해가지고 새롭게 해서 선생님이 계속 협의해가면서 가르쳤는데 그 학교가요 수능 이번에 가채점을 자기 아이들 가채점을 했더니 1등급이 4명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안희고등학교가 잘하는 참 성적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 학습 방법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롭게 설계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오더라는 것을 거기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바빠서 선생님 최근 나중에 저한테 따로 와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이런 어떤 화두를 던졌을 때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실험 대상이 되고 과도기에 우리 아이가 희생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학교를 하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행복학교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주저주저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합천의 야로고등학교하고 그 창에 아림고등학교하고 두 개를 행복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 두 학교가 기초학년 미달 학생의 비율이 23%에서 12%로 줄었고요. 보통 학년 이상의 학생 비율이 30몇 %에서 50몇 %로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이들의 학력도 행복학교가 오히려 더 높아지더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대입정보센터 그리고 경남교육설명회 그리고 대학진학 박람회 이 세 가지를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활용하셔야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수도권에 비해서 경남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요. 창원에 비해서 하동이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학 입시 정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육청에 10명의 전문가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서울보다 저는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하동에 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동에까지 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른바 빅데이터를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어떤 수준까지냐 하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는 어떤 책을 읽은 학생은 합격률이 몇 %고 어떤 책을 읽은 학생은 합격률이 몇 %다라는 거. 생활기록부 가지고 데이터 다 입력시켜서 하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집중하고 학교는 학교의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을 해서 그것을 잘 연결하고 아이의 적성이나 특기나 이런 것에 맞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입시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대입정보센터를 검색해가지고 신청을 하셔도 되고 전화로 우리 도교육청 민원시 전화는 무조건 전화번호가 1004번입니다. 1004번 우리가 이른바 1004콜이라고 부르는데 창원에서 우리 교육청 전화번호는 전국 국번이 268국이거든요. 그래서 268국에 1004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연결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까지를 드리면서 뭐 시간이 좀 있으면 수시에서 또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교육청과 호흡을 맞춰서 잘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이든 우리 영남 지역이든 제대로 된 컨설팅에 의해서 진학하게 되는 사례나 이런 것까지도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몇 점이고 몇 등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몇 점이고 몇 등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정통신문에서 성적표에서 그런 게 적혀갔을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곡지 한 자리 때리면서 열심히 더 잘해라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가는 성적표는 우리 아이가 3월 달에는 받침이 없는 글자만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 5월 달에 가서 받침이 있는 글자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가서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쌍받침이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적어도 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해야 될 역할까지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성적표가 과정 중심 수시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성적표 학생 생활, 학생 발달 상황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더하기까지는 했는데 빼기는 아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곱하기는 잘합니다 라고 이제 구체적인 학생의 활동이 가정으로 알려지는 이런 그래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미심쩍어하고 주저주저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자유학기제만 해도 이제 자유학년제로 나아가고 이제는 중학교 과정은 전체가 그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그 대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로 들어오시고 학교도 지역사회로 나가는 이런 좀 더 소통과 교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시는